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7월, 8월 수업,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영역별 문제풀이 모의고사인데, 그래서 아마 영어학하고 영어 교육학에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제 충분히, 초점을 이제 어디에다 맞추는지 아마 들으셨을 거고, 일반 영어하고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제에다 좀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우리 카페, 스타디 카페도 이제 올려놓으셨고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금년에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한 140여 일? 뭐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라서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이렇게 뭔가 초점을 맞춰 나가야 되는 좁혀 나가야 되는 시점이긴 해요. 그런데 영어학이나 영어 교육학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해당이 될지 몰라도 일반 영어하고 문학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면서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게 직관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이해했을 때 그걸 단순히 단어적 관점에서 보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의미를 보라고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데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눈에 어른거리는 건 글자고 이게 우리가 글자로 돼 있는 이 내용을 빨리 보고 얼마나 신속하게 내가 머릿속으로 전체 요지를 잡아내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 다음에 스토리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문학 작품도 그렇지만 다른 글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냥 단어로 보지 말고 빨리 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 다음에 연결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 잘 이끌어 줄 거고 여러분들도 그 2달 동안 7, 8월 강의에서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문제들을 풀어봤겠지만 문제들이 좀 난이도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거는 실제 시험보다는 좀 더 높아야 되는데 한 120% 정도에서 지금은 이제 7, 8월에는 한 12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9, 10월에서는 조금 더 낮춰서 한 110% 요런 정도로 하고 11월 달에는 가능하면은 전년도나 전전년도 최근 3년간의 난이도에 딱 맞춰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대부분 아까 그 A5의 그 실비아 플러스의 C가 상당히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제 B8번 B8의 또 문학 비평에 관한 이야기 특히나 우리가 잘 아는 엉클 탐스 캐빈 거기에 대해서 제임스 볼드윈이라는 흑인 작가가 이렇게 그 비평을 해놨는데 굉장히 좀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상적일 글일수록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을 이제 좀 잘 생각하시고 온도를 조금만 너무 차면은 또 그러니까 한 1도 정도씩만 조금만 높여 주실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뭐 문학 작품은 이제 요번에는 소설 하나, 희곡 하나인데 내용 자체보다는 아마 기평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 그래서 그건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좀 더 집중해야 될 건 이제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지금 4시 반부터 6시까지고 중간에 한 10분 쉬면 총 80분이에요. 그래서 80분 안에 가능하면은 한 번씩은 다 그 각 패러그램 그 각 지문마다 중요한 거 그걸 좀 다루고 이제 넘어갈 거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들 지금 해설본을 받아보면 거기에 하나하나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그죠? 다른 데서 이렇게까지 번역해 주는 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건 제가 번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매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7월 달, 8월 달 수업 8번, 9월, 10월 8번, 11월 달에 또 2번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이제 그 저도 번역하는 거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그걸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을 할 거고 수업은 1시간 30분 안에 다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The Catcher in the Rye. 그래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고 이제 보통 번역이 되는데 J.D. 셀린저의 작품이고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앞부분을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래피티라고 해서 낙서해 놓은 거. 그러니까 막 외설스럽게 fuck you 이렇게 욕을 해놓은 낙서가 있는데 이 앞의 내용을 보면 이 주인공인 이제 그 홀든 콜필드가 그 이제 계단을 쭉 내려가면서 보이는 것마다 그걸 계속 지우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지워도 100만 년이 있어도 이건 다 못 지우겠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잡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성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굉장히 저속하고 위선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 그래피티, fuck유라는 그래피티가 잘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무력감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일단 항상 소설 같은 걸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냥 하나하나의 단어를 보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작가는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이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다른 거는 그냥 손으로 막 지우기도 하는데 어떤 것들은 막 그 칼이나 뭐 이런 것을 깊이 파놓고 이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만 년이 있어도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it's hopeless anyway 뭐 이런 표현처럼 이런 표현들은 뭔가 절망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if you had a million years to do it in 이렇게 얘기해서 in은 in million years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100만 년이 있어서 그 안에 이걸 다 지운다고 하더라도 절반도 못 지울 거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력감. 그래서 어떤 이 주인공이 자기가 청소년기를 지나가면서 기성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고 반항하려고 하고 저항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자기가 그래서 운동장에서 동생을 기다리는데 동생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old Phoebe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old라는 표현이 붙은 거는 동생이 워낙 그 센스가 있고 이런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한 거고, 원래는 나이가 뭐 10살인가 요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요. 그러니까 애늙은이 삐비 뭐 이런 식으로 똑똑한 내 동생 삐비 이런 정도로 친근하게. 그래서 이 소설에서 보면 자기 동생에 대해서 계속 올 삐비 이러면서 애칭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생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제 동생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꽤 있으니까 박물관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박물관에서 남자 꼬마 녀석들 둘을 만나죠. 근데 이 둘하고의 조우를 통해서 느끼는 건 뭐예요? 뭔가 앞에서는 기성사회의 어떤 위선이라든가 혹은 어떤 그 저속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욕망이라든가 이런 쪽을 주로 봤다면 이 부분에서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서 거기서 희망을 느끼고 한순간 좀 자기가 억눌렸던 마음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가볍게 푸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을 여기서 보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도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건 처음에 어린아이들이 이제 미라가 어디 있는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꼬마 녀석이 물어보는데 had his pants open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소위 남자애들 이러면 남대문이 열려 있다. 지퍼가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퍼가 열려 있어서 그걸 야, 너 앞에 그 지퍼 열렸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때는 이제 뭐 지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단추처럼, 그래서 단추를 채우는데 여기에서 초점 뭐예요? upright where he was standing, talk to me 이렇게 얘기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보는 데서 스스럼 없이 채우더라. 이 말을 어른이라면 어땠겠어요? 어디 기둥 뒤나 이런 데 가서 숨어서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린아이들의 innocence 아니면 purity 이런 느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he killed me. 우리도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죠. 걔 진짜 죽여줬어. 이 말은 느낌이 뭐야? 굉장히 재밌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의미에서. 그러니까 kill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굉장히 재밌게 해준다든가 이럴 때 kill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동사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r performance killed the audience 주로 이제 타동사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her performance killed the audience 이렇게 얘기하면 그 공연 내용을 보고 막 관객들이 그냥 아주 열광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 나와요 이 말이. 그 he killed me 이렇게 해서 그 녀석 맹랑하고 재밌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에서 보면은 또 한번 that killed me 이렇게 얘기해서 이번에는 he killed me가 아니라 that killed me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미라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러는데 장난치는라고 이 홀든 콜필드가 자기가 미라가 뭔데? 그러면서 난 미라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 그 있잖아 미라요. 그러면서 damn dead guys 이래서 죽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they get buried in them tunes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서 dam은 이제
그냥 목적격을 써서 tunes를 그냥 대신 그 앞에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비문인 경우들이 꽤 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말이나 흑인들의 말이나 아니면 교육 수준이 좀 낮은 사람이나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tunes that killed me 이래놓고 he meant tombs. 애가 말하려고 했던 건 아마 묘지였던 모양이다. 미라들은 보통 묘지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카멘터리에서 그 빈칸을 좀 찾아서 넣으면 되는데, 자 일단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 이 발췌문에서 보면 주인공이 sense of disillusionment 이렇게 얘기해서 주인공은 지금 기성사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죠. 근데 환멸을 느끼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은 is highlighted by. 항상 스토리로 읽어야 돼요. 카멘터리 빨리 읽어야 돼요. 카멘터리를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카멘터리의 그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멸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The pervasive obscene signs that symbolize the world's inescapable vulgarity.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저속하고 쓰레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쌓여 있는지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까 그 낙서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his brief exchange with the children, 어린아이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나 one of them, 그 어린 녀석 중에 하나가 이런 단어를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using the word 이렇게 얘기했는데 단어는 아이가 쓴 것이 한 3개가 나왔죠. mummies가 있었고 2개, mummies하고 tunes. 그렇죠? 그렇게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a distraction from his deeper frustrations 이랬는데 his deeper frustrations가 뭐예요? 기성사회에 대한 환멸을 느끼면서 굉장히 그 전보다 더욱더 좌절감을 느꼈는데 distraction이라는 건 거기서 조금 한순간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질 수 있었다. 한순간 마음을 돌릴 수 있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린아이들의 어떤 순진무구한 모습 그리고 한순간에 그냥 그 웃어 넘길 수 있는 이런 일이 때로는 우리의 그 답답한 일상에서, 답답한 삶에서, 힘든 삶에서 하나의 청량제 구실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표현은 뭐야? tunes. 아까 엉뚱한 이야기 한 거니까 tunes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머미스를 쓴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좀 착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tunes 이렇게, 그래서 tunes라는 표현이 들어가줘야 된다. 그걸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우리가 가볍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실제 시험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카멘터리를 먼저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빨리 그 힌트를 잡을 수 있는데, 카멘터리를 빨리 훑어봐야 되는데 때로는 카멘터리를 일부러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헷갈리도록. 그러니까 카멘터리 내용을 정확하게 그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내용 중에서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될지 그걸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시가 어려웠어요. 그 시는 좀 상징적인 느낌이었는데 항상 시는 상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글을 쓴 작가의 글 쓰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잘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운데 좀 일단은 직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이 있겠죠. 여기에서는 엄마 이야기가 마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베이비라는 표현이 나오던가요? 나오진 않지만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이 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출산한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엄마가 느끼는 감정은 엄마는 마치 모성애가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출산을 하고 때로는 이제 여성들은 출산 후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겪는 다양한 감정들을 이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힌트들을 좀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할 필요가 있고요. 자, 거기 한번 봅시다. 그 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어요? 다 어려운데 세 번째 연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세 번째 연이
여기 이제 I'm no more your mother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물론 첫 번째부터 어렵죠. 첫 번째부터 어려운데 첫 번째 연을 어느 정도 잡고 넘어가면 그래도 조금 주제의식이 이제 느껴지는데 그 세 번째 연이 어려웠고, 자 일단 뭐 이렇게 어려울 때는 우리가 이제 카멘터리를 아무래도 실제 시험에서도 카멘터리를 보고 거기서 뭔가 힌트를 잡아서 빨리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카멘터리를 보니까 The poem navigates the labyrinthine complexities of growing into something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labyrinth는 이제 미로를 이야기하죠. maze. 그러니까 미로는 한번 들어가면 길을 찾지 못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labyrinthine complexities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뭔가 복잡한 미로처럼 아주 출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에서는 내비게이트 한다는 건 뭐예요? 그걸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거나 뭔가 지뢰밭이 있으면 지뢰밭은 레이브렌트인 컴플렉서리가 굉장히 많죠. 지뢰밭을 막 헤쳐나가는 그러니까 힘겹게 어려운 감정의 늪을 잘 빠져나가면서 전달하는 그런 느낌이고 그게 growing into a something 이렇게 얘기해서 뭔가로 성장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느껴지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through vivid imagery and metaphors 이렇게 얘기해서 아주 생생한 이미지와 메타포를 통해서 이 시에서는 moving reflection 이렇게 해서 뭔가 감동적인 혹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면서 성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랬고 그게 바로 뭐예요? The universal themes of love, nurturing and the inexorable march of life 이렇게 얘기해서 the universal themes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 universal themes 단어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스토리를 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단어에 매몰되면 글을 읽는 속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universal themes는 뭐예요? 우리가 사랑, 그 다음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 육아, 그 다음에 the inexorable 이 말은 뭐예요? 멈출 수 없다는 거죠.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과정, march of life, 삶을 이렇게 행군해 가듯이.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면을 특히나 엄마의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런 이제 힌트가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labyrinthine complexities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결국은 쉽지 않고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가 좀 나올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뭐라 그래요? Love set you going like a fat gold watch.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드 워치는 아무래도 금딱지 시계면 비싼 거고 또 소중한 거고 그거는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왜 fat이냔 말이에요. fat. fat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 fat gold watch 이렇게 얘기했는데 fat이라는 게 골드 워치에서 어떤 특징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은 통통하고 토실토실 그죠? 그러니까 fat이라고 해도 충분히 그게 귀여운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love set you going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계는 태엽을 감으면 시계가 째깍째깍 가죠. 아니면 건전지를 넣는다든가 배터리를 넣는다든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린아이를 you는 어린아이고 어린아이를 뭐에다 비유했어요? A fat gold watch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넣거나 아니면은 시계 태엽을 감아주면 그 금딱지 시계 그 소중한 시계가 째깍째깍 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러브가 네가 가도록 했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이 아이가 태어난 건 때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엄마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딛고 첫 발을 내딛으면 마치 시계가 자기의 갈 길을 시간을 가는 것처럼 이 아이도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으로 인해서 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가 태어난 게 그만큼 소중하고 이 아이는 자기만의 이제 삶을 살아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그냥 봐가지고 그게 눈에 들어오느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는 그 상징이 있어서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뭐 언뜻 봐가지고는 그게 다 그 이미지가 떠오르지는 않고 저도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AI도 동원해보고 구글도 찾아보고 아니면 유튜브에서 설명한 내용도 보고
우리가 공부라는 건 그렇게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새는 챗도 활용해보고 퍼플렉서티라는 AI도 활용해보고 클로드도 있고 코파일럿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 한번 쫙 이렇게 펼쳐놓고는 그 안에다 놓고 이렇게 얘들을 경쟁시키는 거예요. AI들을.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걸 잘 판단해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걸 활용해서 이해할 때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독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력을 최대한 갖추면 일반 영어를 공부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야지 그냥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답만 찾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에서 그 흐름을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미드와이프는, 요즘엔 이제 산부인과 의사나 간호사가 그 역할을 하겠지만 예전에는 그 산파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시도 실비아 플러스가 1950년대나 뭐 이때 쓴 시일 테니까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그때 산파가 우리도 그럼 애가 태어나면은 발바닥을 딱 때리면 애가 이제 울음을 터뜨리면 그제서야 이제 안심을 하고 이런 거죠. 때에 따라서는 애 낳다가 죽는 경우들이 많았으니까. 그럼 your bold cry. 그래서 bold는 우리가 머리가 벗겨진 경우도 bold지만 뭔가 이렇게 노골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 대놓고 말하거나 그 뭔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할 때 bold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런 표현인데 여기서는 your bold cry 말은 애들은 우렁찬 목소리죠. 애들이 뭐 이것저것 가리나요? 뭐 점잠 빼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your bold cry took its place.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울음을 터뜨린 그것이 그 자기의 자리를 이 세상에서 차지한 거죠. 이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근데 어디에서 among the elements. the elements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화학에서는 원소. 원소는 결국은 뭐예요? 가장 작은 단위. 물론 이제 그 뒤에는 우리가 물리학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미립자도 나타나고 쿼크라는 것도 생기고 양자역학의 세계가 있으면서 동시에 두 개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의 지식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더 쪼개면 원소. 그래서 the element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결국은 뭐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죠. 그러니까 네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아주 소중한 존재로서 태어났다는. 그러니까 첫 번째 연애에서는 그 엄마로서 이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축복하는 마음일 거고 감사하는 마음이고 이 아이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응? 그런데 그러고 나서 our voices echo 이렇게 our voices는 엄마 아빠나 주변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our voices echo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탄성을 질렀다. 아, 애가 태어났구나, 이쁘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magnifying 한다는 건 뭐예요? 확대한다는 거죠. 크게 만든다는 거죠. 응? 그러면서 your arrival은 뭐예요? 네가 태어난 것을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생각했는지 모른다. 네가 태어난 것이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커졌구나. 이런 이야기고. 근데 이 아이에 대해서 new statue라 그랬어요. 마치 새로운 조각상 같다. 근데 새로운 조각상도 그렇고 아까 또 골드 워치라고도 했고 뭔가 물건과 비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 분석하는 사람마다 조금 다양한 각도가 있겠지만 어디에서 보면 이제 자기의 피부치라고 느끼기보다는 자기하고 약간 떨어져 있는 detachment 뭔가 이렇게 거리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또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 소중하면서도 그런 느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뉴 스태츄인데 뉴 스태츄는 우리가 다비드상이나 비너스상 같은 거 보더라도 보통 나신으로 있죠. 나체죠. 그죠? Your nakedness. 그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뭐 당연히 nakedness를 가지고 있죠. 어린아이들은 다 그냥 그 벗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응? 근데 뉴 스태츄는 보통 조각상은 어디 있어요? 박물관에 있죠. 뮤지엄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박물관에서 보통 황량하죠. 드래프티. 드래프티는 뭐예요? 바람이 막 불면서 좀 황량한 그, 박물관에서 결국은 자기 혼자 써서 약간 벗은 몸으로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박물관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모, 고모, 할머니, 아버지 다 와서 둘러싸가지고 또 막 보기도 하고 뭐 이렇죠. 응? 그런 뉘앙스를 좀 가지면 되고 근데 your nakedness shadows our safety 이렇게 얘기했어요. 섀도우 한다는 건 뭐예요? 어디에
쫓아다니고 그림자를 드리우고 그래서 약간은 부정적인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your nakedness shadows our safety 이렇게 했는데 our safety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안전 이 말은 어른들 말하자면 특히나 엄마 아빠가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자기네들은 그냥 그 편하게 지내다가 아이가 조금이라도 넘어지고 다칠까 아니면은 뭔가 조금이라도 병이 생길까 항상 노심초사하게 되죠. 그죠? 그런 이제 감정을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we stand round 이 말은 we stand around 이래도 되고 그 아까 뭐요 그 박물관에 보면은 이 그 기둥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어른들이 와서 아이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그 아이는 조각상인데 그 황량하게 바람이 부는 박물관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이라서 그 아이를 보호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빙 둘러서서 마치 벽처럼 너를 멍하니 이렇게 너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지켜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만약에 엄마가 출산을 하고 아이를 생각하는 그런 엄마의 마음이라면 여기까지는 뭔가 보호해주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반가운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뒤에 뭐 I'm no more your mother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응? I'm no more your mother. 우리가 no more than 구문은 보통은 뭐예요? A whale is no more a fish than a horse is. 응? 이런 문장 구조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whale no more than이니까 no more a fish than a horse is 이렇게만 해도 되고 a fish를 넣어줘도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운데로 아까 해놔가지고 그쵸? 이런 식으로 소위 고래공식 이러면서 그냥 참고서마다 그냥 이 구문을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구문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다른 형태 그래서 no more than을 여기서 이제 구문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좀 다른 문장을 한번 봅시다. 제가 찾아온 문장인데 The idea of cats having 9 lives 이래서 우리도 뭐 구미호 그거는 우리가 여우죠. 근데 이제 고양이는 9번을 산다. 9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서양의 그런 미신이나 속담이 있는데 그런 생각은 no more true than이니까 뭐요? 그거는 그 사실이 아니다. 뭐가 사실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 된 다음에는 긍정형을 쓰게 돼 있죠. The myth of black cats being lucky or unlucky. 우리가 검은 고양이를 보면 뭔가 이렇게 그 굉장히 미신의 운이 좋다든가 아니면 불행이 찾아온다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거짓인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고래는 어류라고 볼 수 없는데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말이 어류가 아닌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no more than 이 말은 not any more than으로 바꿔도 되고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앙리 포엥카레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보면 science is built up of facts 이렇게 해서 과학은 우리가 단편적인 사실로 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거는 이제 마치 우리가 그 집을 돌로 만든 것처럼 단편적인 사실이 벽돌처럼 그 역할을 한다. 하지만 collection of facts만 모아놨다고 해서 사실들만 모아놨다고 해서 그건 과학이라고 할 수 없다. 그건 마치 돌들을 이렇게 어디 한 군데 모아놨다고 해서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구조를 잘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no more than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이 문장 구조들을 예문을 좀 기억하고 있어서 no more than을 딱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니까 뭔가 당혹스럽지만 아까 자기가 엄마인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I'm no more your mother 이 말은 난 네 엄마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네 엄마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I'm no more your mother. 그 다음에 then 그건 마치 이것도 네 엄마가 아닌 것과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논리 구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운 걸 풀어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문장이 나왔을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한번 해결해 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지. 대략 여기서 답은 이거니까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 매번 똑같은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no more than을 떠올리려면 이런 3개 정도의 문장을 외워둬야 되는데 가장 쉽게 외울 수 있는 건 A whale is no more a fish than a horse is. 혹은 A horse is a fish.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no more 대신에 not a fish any more than 이래도 되죠. 그래서 no more than은 not any more than인데 not은 앞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 whale is not a fish any more than 이렇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any more than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저 표현하는 어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법을 알고 있으면 여기서 I'm no more your mother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네 엄마가 아니다. 이게 좀 그 느낌이 그렇다. 근데 시는 파격이 있죠. 소설도 파격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then 이래서 그 다음에 the cloud라 그랬어요. cloud라는 건 뭐예요? 구름인데 that distills a mirror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거울을 디스틸 한다는 건 증류를 하거나 액기스를 만든다는 거죠. 응결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은 주로 뭐예요? 비를 내리죠. 구름에서는 물방울들이 맺혀가지고 그것이 응결이 돼서 빗방울이 되고 그럼 비가 되기도 하는데 그것이 그 구름이 결국은 미러를 만들어내는데 그 미러는 빗방울일 수도 있고 물이 떨어지면서 물 웅덩이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이 reflect 이렇게 비춰준다는 거죠. 반사해준다는 거죠. 뭘 반사해줘요? Its own slow effacement. Its own slow effacement. 이렇게 얘기했어요. efface는 뭔가 흔적을 지우는 거야. 그러니까 its own slow effacement 이 말은 it은 더 cloud죠. 구름이죠. 구름이 서서히 자기의 모양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구름은 어떨 때 사라져요? 구름이 이렇게 뭉게구름이 있다가 바람이 불면 구름은 사라지게 되죠. At the wind's hand. 우리가 at the time's hand라는 표현도 쓰죠. 시간의 손. 이 말은 뭐예요? 시간의 손이라는 건 시간이 흐르면 이 말이고 at the wind's hand는 뭐예요? 구름이 불면 바람이 불면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서서히 그 자신의 존재가 밀려나가는 그 구름의 모습. 근데 그 구름의 모습이 너의 엄마가 아닌 것처럼 나는 너의 엄마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실비아 플라스라는 시인에 대해서 이 사람의 삶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서트 팍스라는 시가 문제로 나왔어요. 그 시를 쓴 사람이 테드 휴즈예요. 테드 휴즈가 이제 대학 교수일 땐가 그런데 실비아 플라스는 젊은 학생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실비아 플라스는 아주 그 재기발랄하고 이 장래가 촉망되는 시인인데 우울증도 있었고 또 어렸을 때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난데 이제 테드 휴즈가 이제 바람을 피게 되고 딴 여자와 사랑을 하게 되면서 그 우울증이 쌓이고 그러면서 이제 또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자기 아이가 그 사이에 이제 태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바로 이때인지는 모르지만 두 가지의 양가적인 감정을 가진 거죠. 한편으로는 아이에 대한 사랑을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 때문에 시인으로서의 나의 삶도 발목 잡혀 있고 여성으로서의 나의 삶도 발목 잡혀 있는 느낌이 들어서 나중에 30살인가 결국은 가스 렌지가 있으면 거기다 이제 가스를 틀어놓고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보면은 시인으로서 아이가 태어난 게 반갑지만 않은 거죠. 왜냐하면 시인은 자기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시를 쓰고 싶은데 자기의 모습을 반영하고 분신 같은 아이가 태어났고 분신 같은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구름처럼 바람이 불면 이 말은 뭐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존재는 희미해지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 자신이 아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네 눈앞에 있는 엄마도 내가 과연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엄마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감정을 담은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거기까지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더군다나 시험 현장에서. 그러니까 시험 현장에서라면 당혹스럽지만 그래도 그 시험 현장에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그러면 카멘터리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추론해 가면서 이제 그걸 찾아내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이 시는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기 때문에 한 번쯤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비교적 이제 쉬워지죠. all night. 그러니까 이제 애가 태어났으면 애가 빽빽 운단 말이에요.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다가도 선잠을 자다가 깨가지고는 벌떡 일어나서 애 어떻게 해서든 또 달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이에요. 예? 여기 보면. 그러니까 all night. 이래서 밤새도록 your moth breath. 이렇게 얘기해서 moth는 나방인데 나방은 우리가 밤에 보면 막 펄럭펄럭 하면서 그 날아다니면서 소리를 내는데 아이의 숨소리는 아주 작게 세근세근 이러면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 이런데 그 소리가 flakes among the flat pink roses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서 pink roses 이 말은 그 the flat pink roses 이렇게 얘기하니까 pink rose는 뭐예요? 분홍색 그 장미인데 분홍색 장미가 납작하다 그랬어요. 그럼 2차원이 된 거죠. 평면적인 것이죠. 그럼 뭐예요? 벽지죠. 아이들의 방은 이렇게 핑크빛으로 여자아이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그 숨소리가 나방이 flickers 이 말은 이렇게 펄럭이면서 날아가듯이 그 소리가 펄럭인다.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아이의 그 새근새근 자는 숨소리 들으면서 엄마로서 이제 그 마음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그 소리에 깨서 들어보는데 A fussy moves in my ear. 저 멀리서 아득한 곳에서 그 바닷소리가 내 귀로 들어온다 이 말은 부정적이겠어요? 긍정적이겠어요? 긍정적이겠죠 이건. 그죠? 마치 어린아이의 그 숨소리에서 바다를 느끼는 엄마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응? 자 그리고 또 한 번 애가 빽 울기라도 하면 애들 수시로 울죠. 그러면은 그냥 잠도 못 자고 저 뭐요 그 비몽사몽간에 침대에서 나와가지고 cow heavy 이 말은 자기의 이제 신체적인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엄마는 마치 그 암소처럼 그러니까 몸도 무겁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floral 그리고 이제 꽃으로 가득 찬 채 In my Victorian nightgown. 이래서 빅토리안 나이트가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 삶이 이제 엄마가 되면서 시인으로서의 자유로운 영혼보다는 뭔가 그 이제는 그 전통적인 어머니상 빅토리아 시대는 굉장히 금욕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점잖은 근엄한 문화를 그 주장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나이트가운을 입었는데 거기에 이제 꽃무늬가 있으니까 꽃을 가득 이제 든 채 너에게 다가간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네 입을 벌리는데 어린아이들이 입을 아주 예쁘게 활짝 벌린단 말이에요. 그 마치 고양이가 입을 벌려서 미야우 소리, 야옹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귀여운 모습이고 그 다음에 the window square whitens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문을 보면은 창문을 통해서 밖이 보이는데 밖은 사각형으로 돼 있겠죠. 그 사각형이 하얀색으로 변했다라는 건 뭐예요? 밤에는 그 사각형 밖이 어떻게 보여요? 까만색이죠. 밤일 때. 그럼 하얗게 됐다는 건 뭐예요? 동이 텄다는 이야기죠. 동이 트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은 동이 트면서 It's the stars 이 말은 밤하늘의 별은 낮에 빛나요? 밤에 빛나요? 밤에 빛나죠. 그럼 낮에는 뭐예요? 그 희미한 존재 자체도 희미한데 그걸 집어삼키는 게 바로 뭐예요? 동이 트니까 별빛은 사라진다. 이 말이고 이제 너는 You try your handful of notes. 노웃은 아이들이 우는 소리는 하나의 음악과 같죠. 그러니까 한 줌, 네가 손 하나에 가득 잡고 아이들의 손은 굉장히 작은데 그 토실토실한 손 안에 네가 잡을 수 있는 너의 음악 소리를 이제 잡고 이제 그 울음을 터뜨리거나 한다. 그 다음에 the clear vowels. 이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모음과 자음이 있으면 자음을 하려면 입 모양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모음은 결국은 뭐예요? 옹알이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모음이고 전 세계 곳곳에서 엄마라는 표현은 발음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애들이 제일 먼저 낼 수 있는 발음이 이 발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발음이 나온다는 건 이제 아이가 옹알이를 시작하는데 혹은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가 이 풍선처럼 하늘로 올라간다. 풍선처럼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는 불길한 거예요. 뭔가 희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희망을 보여주겠죠. 그러면은 또 불길할 수도 있죠. 풍선이 올라가면 끝까지 올라가네. 가다가 터질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것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비교적 희망 두둥실 떠오르면서
그 아이의 이런 옹알이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는 그 힘겨웠던 밤을 보내고 다시 한번 희망으로 또 새로운 아침 맞이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예요. 그래서 이 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고 우리가 이 시와 같은 것이 실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 어려운데 어쨌든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을 그냥 한번 읽어서는 잘 안 될 때 시는 여러 번 읽어야 감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읽어서는 잘 안 되고 두 번, 세 번 읽을수록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가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냥 당황하지 말고 한 번, 두 번, 한 번 정도 읽어보고 그다음에 카멘터리 봐서 카멘터리하고 연결해서 일단 엄마하고 아이의 관계 그러면 내가 직접 경험이 있든 간접 경험이 있든 아니면 책에서 봤던 영화에서 봤던 최대한 내가 감정이입을 해서 엄마의 심정이 돼야 되죠. 남자도 엄마의 심정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내용을 그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다. 이런 이야기고 빈칸에 들어갈 건 뭐야? 의미상으로는 mother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growing into a mother 이 말인데 grow는 자라는 거 아니에요? mother가 어떻게 이미 성인인데 어떻게 자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니까. 그러니까 becoming a mother인데 growing into 왜냐면 자기가 익숙하지 않았다가 조금씩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도 growing into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빈칸은 mother고 이거는 좀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아마 더 클리어 바울스는 아이가 처음으로 내는 그런 말소리 아니면 옹알이 이런 정도로만 넣어줘도 되고 그 다음에 rise like balloons 이 말은 그 보는 사람한테 감정이 좀 따뜻하다든가 아니면 기분이 좋다든가 그런 말을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rise like balloons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해서 풍선처럼 떠오른다 이 말도 그것도 특별하게 감점 요인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조금 저 이런 식으로 볼까요? 여기 이렇게 여기 가운데로 잡혀 버렸네. 이렇게 보면 your first babbling sounds 우리가 이제 옹알이하고 처음에 이제 말을 시작하는데 ascend joyfully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올라가는 느낌인데 like나 akin to 이런 식으로 해서 floating balloons 이렇게 해서 풍선처럼 올라가는데 그거는 suggesting your promising future 너의 미래가 앞으로 좀 밝고 창창하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설본에 보면 이제 조금 표현에 도움이 될 만한 거, 키워드라고 할 만한 거 그런 것들 프레이즈나 키워드를 좀 넣어놨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고 어쨌든 느낌을 빨리 잡고 그걸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표현할 건지 그걸 생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 시는 상당히 어렵지만 의미 있는 시기 때문에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시의 상징들을 보면 그 보통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상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아까 그 시에서는 특히 노모된 구문 그거는 정확하게 알아둬야 아이디어를 좀 잘 포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의 내용을 한 뭐 5분에서 10분 간단하게 보고 잠깐 쉬었다가 들어갈 텐데, 자, 이 부분에서는, 앞부분은, 그, 우리가 이제 6,500만 년 전, 6,500만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인류의 조상은 아주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뇌의 크기도 포유류 중에서도 참 볼품없는 포유류, unprepossessing. unprepossessing. 근데 unprepossessing이란 단어는 모를 수 있어요. unprepossessing이라는 표현은 좀 평범해 보이고 매력적이지 않다 이 말인데 그거는 만약에 모른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면 creatures with the size and intelligence of moles or tree shrews 이래서 tree shrews라는 게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몰은 두더지라는 건 알고 있죠. 응? 그러니까 하찮은 존재였을 거다. 그죠? 그러니까 unprepossessing이라는 단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몰랐으면 그냥 빈칸으로 놔두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스토리에 신경을 쓰라. 그러니까 6,500만 년 전에는 인간은 굉장히 하등 동물이고 허접했다 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it would have taken a very audacious biologist to guess that. 이 말은 아무리 과감한 상상력을 동원한다고 해도 과학자들은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어. 이럴 거랑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다. 그러니까 it would have taken a very audacious biologist to guess that 이랬을 때 하나하나로 단어로 보면 안 되고 이건 언어 도단이었다. 그 당시로서는 누구도 생각 못했다. 어? 아니면 뭐 그 당시는 아니죠. 6,500만 년 전에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생각해 보면 such animals would eventually, such animals은 뭐야? Our ancestors죠. 그러니까 아직은 좀 이렇게 빌빌거리면서 허접했던 우리의 조상들이 would eventually produce the line that dominates the earth today. 이거는 누구예요? 오늘날 현생 인류죠. 우리죠. 어? The line, 라인이라는 건 뭐야? 동물의 종이나 계통이죠. 그러니까 the line that dominates the earth today 말은 오늘날 지구를 지배하는 건 우리 인간이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허접했다가 이렇게 고등동물이 될 줄 몰랐을 거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당시에는 공룡들이 가득 찼고 공룡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던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reptile이나 lizard는 다 공룡이에요. 공룡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공룡들이 이제 말하자면 세상을 호령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공룡의 밥이 되곤 했던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if such dinosaurs had survived. 근데 공룡들이 만약 살아 있었다면 the dominant intelligent species on our planet.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지적인 생명체, 동물은 지금은 인간이지만 4 meters tall with green skin and sharp teeth. 이게 누구예요? 다이노소어죠. 다이노소어가 결국은 이 세계를 우리 인간의 역할을 다이노소어가 할 거고 그럼 인간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공룡 작가들이 만든 공상 과학 소설에서 인간이라는 멸종된 예전에 그런 놈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혹성 탈출 이래서 유인원하고 인간의 운명이 바뀌는 딱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칼 세이건의 카스머스에 나온 거예요. 코스모스. 그래서 칼 세이건이 쓴 글인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앞부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6,500만 년 전만 하더라도 허접한 존재였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서 공룡들이 멸종하고 그 다음에 인간과 같은 포유류는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넘어가서 그런데 공룡의 멸종 요인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도 가설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겠죠. 대표적인 가설이 한 5가지 된다 그러는데 공룡들의 멸종 원인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서 칼 세이건은 one evocative idea. evocative라는 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니까 설득력 있는 자기의 가설이겠죠. hypothesis예요. 아이디어라고 했지만 hypothesis예요. 그러니까 가설은 뭐요? It was a cosmic catastrophe. cosmic catastrophe 이 말은 공룡들이 지구에 살았으니까 지구에서부터 시작돼서 공룡이 죽은 게 아니라 저 먼 우주 공간 우주 은하계에서 뭔가 어떤 커다란 사건이 터진 거예요. 카타스트로피가 파국적인 사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공룡이 멸종했을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the explosion of a nearby star 이 말은 nearby라는 건 지구와 가까운 곳이죠. 근데 지구와 가까워도 10광년, 20광년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멀지만 그래도 그나마 제일 가까운 별이 폭발했는데 그게 슈퍼노바라는 거예요. 슈퍼라는 건 뭐예요? 아주 크고 이런 이야기고 노바는 별이니까 초신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초신성은 별이 폭발하면서 아주 밝게 빛나는 그 현상을 초신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초신성. 그러니까 초신성에는 explosion이라는 표현도 쓰고 happening이라든가 occurrence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초신성이 이제 폭발했는데 뭐 크렘 네뷸라라는 것이 남았던 그 초신성과 비슷한 초신성이다 이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슈퍼노바가 이것도 지구도 아니고 태양계네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에서 10광년이나 20광년 부분이 있어서 그게 만약에 폭발했더라면 그거는 카즈믹 카타스트로피라는 거죠. 초신성은 카즈믹 카타스트로피예요. 우리가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맥락 속에서 추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초신성이라는 건 cosmic
카타스트로피, 슈퍼노바는 카즈믹 카타스트로피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런데 이 슈퍼노바가 그 약 6,500만 년 전에 일어났고, it would have sprayed. it would have 이 말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an intense flux of some rays. 이래서 어떤 방사선이 광선이나 이런 것이 우주 공간에 쏟아져 나왔을 거고, 그 우주 공간에 쏟아진 이 rays, 이 중에 일부는 지구의 대기권으로 진입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입을 해서 우리 대기 중에 아마 질소가 있었을 텐데 질소를 다 태운다라는 건 산화된다는 거죠. O2가 붙는다는 거니까 태운다는 건. 그러니까 산화되면서 그 결국은 the oxides of nitrogen thus generated. 아까 질소가 탔으면은 질소가 이제 산화되면서 그 때문에 우리도 지금 저 CO2 가스 같은 것 때문에 이제 그 감축이 하자고 하는 게 뭐예요?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결국은 오존층에 구멍이 뚫리면 거기에서 바로 자외선이라든가 쏟아지면서 결국은 대기 중의 온도가 높아지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래서 많은 지역이 침수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가스를 줄이자고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러면은 solar ultraviolet radiation at the surface 이렇게 얘기해서 지상에 공중이 아니라 지상에 이 ultraviolet radiation 이래서 태양에서부터 나온 자외선들이 아마 증가했을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포유류라든가 많은 동물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 뜨거운 열 때문에 타서 죽거나 아니면은 돌연변이를 일으켰고 그 때문에 그 이제 그런 현상이 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 왜냐하면 아까 자외선에 견디지 못한 이제 그런 현상이 생겨났고 그 죽은 동물 중에 일부가 아마 여기서 보면 staples of the dinosaur diet 이렇게 얘기해서 공룡들의 주식이었다 이 말은 결국은 이 마지막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공룡들이 굶어 죽은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 내면서 여기서 더 메인 커즈라고 한 건 결국은 굶어 죽었다는 답이 나와야 되도록. 그러니까 이제 초신성이 폭발하고 이건 다 그 먼 이유고. 그래서 당시에 그 공룡들은 워낙 키가 크고 뭐 이래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그 바닥에서 그 형성된 그 어떤 방사선 같은 것에 이제 죽지는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먹잇감들이 사라지면서 죽었다라는 뉘앙스를 좀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가설 말고 그 뒤에 빙하기가 와서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도 많아요. 예, 그래서 가설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빈칸을 넣어야 되는데 제일 많이 쓴 게 ultraviolet, UV, ultraviolet이요. 왜냐하면 그럴 법한 게 여기 보니까 더 플럭스가 또 나왔다면 더 플럭스 오브 솔라 ultraviolet violet radiation 요거 하고 그 다음에 an intense flux of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되니까 앞에 처음 나왔을 때는 A고 뒤에 두 번째 나오니까 더라고 바꿨을 거다. 그래서 당연히 ultraviolet이라고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 본문에 이제 카즈믹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카즈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충분히 그렇게 추론할 수 있겠다. 지금 이렇게 답안해 보니까 90%가 ultraviolet이라고 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출제자의 의도를 뛰어넘는 답이라서 실제 시험에서도 그렇게 나올 경우가 있겠다. 그런데 그걸 이제 폭을 어떻게까지 잡아서 그 답으로 인정해 주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저도 조사해 보니까 이 카스믹 레이즈하고 이 ultraviolet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말이에요. 이과가 아니면 그래서 사실은 답으로 해줄 수는 없지만 조금 위험한 문제였다.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항상 이렇게 수요자의 관점에서 학생들의 관점에서 봐야지 내가 문제 내는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사실은 만약에 이과적인 이 부분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달리 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달리 보기가 좀 힘들다. 근데 답은 카즈믹만 답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는 논란에 좀 여지가 있는 거고 울트라바이올릿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여러분들이 조심하면 기평에 이렇게 또 추론하기가 힘드니까 그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하나 좀 이제 어플럭스라고 더 플럭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같아서 플럭스라기보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나와서 그렇고 여기서는 일부 다른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 원인은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일단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저 뭐요 그 주로 저 먹잇감이 됐던 그런 동물들이 먼저 멸종을 하면서 먹잇감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만 있어봐 여기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the main cause of the dinosaurs extinction might have been the lack of their prey. 이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건 먹거리가 없어져서 그렇고 in the wake of the occurrence of a supernova near the earth 이러면 아니면 near the solar system이니까 아까 뭐 태양계나 뭐 earth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주변에서 슈퍼노바가 터졌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먹을 것이 없어져서 그랬다. 그러면은 이제 그 주된 원인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그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추론해서 찾아내야 될 때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잘 판단해야 돼요. 응? 자, 어이구, 좀 시간이 그런데, 조금만 쉬었다 하고 한 5분만 쉽시다. 한 5분만, 10분 시기에는 또 뒤에 내용이 또 조금 많아서 한 5분만 쉬고 하도록 하죠. 잠깐 쉬겠습니다.